드림업 코칭 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삶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드림업 코칭 센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자원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믿음의 동반자로 함께 걷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칭을 통해 마음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따뜻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림업 코칭 센터는 2026년 4월에도 변함없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조금 숨가쁜 숫자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6개월 만에 9만 킬로미터를 운전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게 매달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고요. 정비소 직원이 혹시 화물 트럭 운전하시냐고 막 물어볼 정도의 엄청난 이동이거든요. 와, 6개월에 9만 킬로미터요?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렇죠.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막 쉴 새 없이 달리고는 있는데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오늘 우리 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아찔한 질주의 순간입니다. 아, 네. 그 숫자에서 오는 압도감이 진짜 대단한데요. 사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캘린더 켜고 꽉 찬 일정표를 막 테트리스 하듯이 하나하나 지워가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다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네, 분명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땀 흘리면서 살고 있는데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묵직한 공허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안은숙 원장님의 사람의 궤적과 코칭적 통찰이 담긴 세미나 현장을 통해서 바로 이 서늘한 공허함의 실체를 좀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안은숙 원장님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요.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본인의 뼈저린 번아웃 경험에서 추출해낸 생존의 지혜이기 때문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9만 킬로미터의 질주가 바로 원장님의 과거였어요. 아, 본인의 이야기셨군요. 네,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의 다니시고 뭐 제주도를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다음에 밤새 600킬로미터를 운전해서 다음 날 또 강의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양옆을 가린 경주마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확 달리셨던 거죠. 세상에, 제주도 당일치기에 밤샘 운전까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스케줄이 많아서 몸이 피곤한 거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막 시속 150km로 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공포는 운전석에 앉아서 미친 듯이 핸들을 꺾고 있는데 문득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아예 꺼져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달리고 있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번아웃의 본질은 단순한 체력 고갈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에 가깝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위기나 과부하 상태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를 어떤 역할이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역할이요? 네. 안은숙 원장님은 당시 훌륭한 강사, 유능한 대표, 헌신적인 엄마와 아내, 이런 여러 겹의 무거운 역할표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겁니다.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그 이면에 있는 안은숙이라는 고유한 자아는 철저하게 방치되었던 거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채 빈 껍데기만 막 관성으로 달리고 있었으니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는 번아웃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인생이라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판 대표라는 승객, 또 엄마라는 승객들이 각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소리치니까 정작 운전대를 잡은 나는 쫓기듯이 엑셀만 밟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맞아요. 그러다 버스가 딱 멈춰 섰을 때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는 지독한 혼란이 찾아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는 수건장님의 통찰 중에 가장 당혹스러우면서도 놀라웠던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원장님이 번아웃의 터널에서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웰다잉이었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웰다잉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아웃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드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안 그래도 에너지가 바닥나서 무기력한 사람한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건
오히려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거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나요? 어떻게 죽음이 돌파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는 흔한 오해거든요. 죽음을 단순히 삶의 물리적인 끝이나 소멸로만 바라보면 당연히 무기력해질 겁니다. 하지만 안은숙 원장님이 요양병원에서 발견하신 웰다잉의 메커니즘은 정반대로 작동해요. 정반대로요? 네. 허무주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을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필터로 작용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요양병원에서 목격하신 일화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곳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남긴 짐을 보면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왔는데도 결국 작은 보따리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요? 평생 모은 재산, 막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타이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작은 천 조각 하나로 수렴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꽉 쥐고 있던 수많은 욕심, 완벽주의, 또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렌즈 앞에서는 얼마나 가볍고 무의미한 건지 단번에 폭로되는 거죠. 와, 렌즈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나의 유한성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뇌와 영혼은 그렇다면 나한테 허락된 이 짧은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강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연결해 보자면 세상이 요구하는 급한 일이나 눈에 보이는 성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로 영적 나침반이 완전히 재조정되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죽음이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아주 고성능 조명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속도에 집착했다면 웰다잉이라는 렌즈를 거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된 거네요. 이렇게 영적인 성찰을 거치면서 안은숙 원장님께서 도출해내신 게 바로 오늘 대화의 핵심인 삶을 통합하는 6가지 키워드잖아요. 나다움, 비움, 세움, 채움, 나눔, 꾸움. 네, 맞습니다. 6가지 핵심 프레임워크죠. 저는 이 6가지가 단순히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딱딱 나열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하나가 다음 단계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6단계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인 나다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번아웃의 원인이 아까 역할에 매몰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걸음은 당연히 그 역할표들을 다 떼어냈을 때 남는 존재로서의 나를 마주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군요. 그렇죠. 원장님은 여기서 나를 묘사하는 사자성어나 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무언할 때 내 영혼에 생기가 도는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한테 처음 불어넣어 주신 그 고유한 기질과 가치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과정인 거죠. 근데요,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니까 생각보다 내 고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움을 느끼셨군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는 늘 누군가랑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서도 이 모습 그대로는 부족해, 더 채찍질해야 해 라면서 불안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비움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거겠죠. 야, 정말 통찰력 있는 연결입니다. 나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역설적으로 내 안에 가득 찬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다움을 딱 자각했다면 그 고유한 정체성이랑 전혀 맞지 않는 수많은 짐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비워야 할 핵심이 바로 완벽주의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이에요. 완벽주의, 참 버리기 힘든 짐이죠.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안은숙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비움은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그냥 다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온전함을 수용하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독을 비워내야 비로소 나의 온전함이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씀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게 내면의 쓰레기를 비워내고 나면 마음속에 일종의 진공 상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소음과 바쁜 일상들이 다시 그 공간을 막 밀고 들어올 텐데,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세움을 통해서 재빠르게 0점 조준을 해야 하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다시 과거의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게 바로 세움입니다. 이 기둥은 앞서 우리가 웰다잉을 통해 발견했던 그 영적 나침반과 똑같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네요. 네, 세상의 속도나 자본주의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즉 영원한 가치에 나의 삶과 기준을 아주 단단하게 정렬시키는 작업이죠. 내 인생의 목적지를 명확히 세워야만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요. 목적지가 굳건히 세워졌다면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단계인 채움입니다. 근데 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 같아요. 그렇죠. 채운다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통창 잔고를 꽉 채우고 아주 화려한 스펙을 채워야 안심이 될 텐데 원장님의 접근은 결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 부분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죠. 네, 세미나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대목인데요. 물질적인 부가 내면의 빈곤을 채울 수 없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이 됐죠. 대신 원장님은 진실한 관계의 힘에 주목하십니다. 관계의 힘이요? 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자산으로 환산해보면 이게 이미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셨어요. 잠깐, 수억 원이요? 아니, 단 한 명의 지지자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심리적 자산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인간의 신경계 메커니즘 때문인데요. 신경계는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믿어준다는 감각, 특히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곁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를 안아주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은 수십억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궁극적인 심리적 안전기지를 제공합니다. 아, 안전기지. 네, 물질로 채운 속은 언제든 다시 비워질까봐 늘 불안하거든요. 근데 관계와 신뢰로 채워진 내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에너지를 막 솟아나게 합니다. 와,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단 한 사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내면이 건강한 관계와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마치 물이 컵에 가득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치듯이 다섯 번째 단계인 나눔으로 스르륵 이어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눔의 원리를 아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앞서 내가 제대로 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은 결핍 상태인데 억지로 남한테 무언가를 막 주려고 하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자기 학대나 과시가 되거든요. 맞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억지로 주면 속이 쓰리죠. 그렇죠. 반드시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은숙 원장님은 이 나눔의 의미를 한 장례 지도사의 일화를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켜 주셨어요. 아, 그 일화요. 저도 진짜 잊히지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을 가졌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 돈을 손에 꽉 움켜쥐느라 얼굴이 아주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 세상을 떠난 부자 이야기였죠. 네, 반면에 또 다른 분이 계셨잖아요. 네, 평생 가진 건 적었지만 주변에 끊임없이 베풀며 살았기에 아주 평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떠나신 할머니요. 이 대조적인 얼굴을 보니까 결국 꽉 찐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낸 따뜻한 시간과 태도라는 걸 그 할머니의 미소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에 남는 얼굴이 곧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수증과도 같은 거네요. 그렇게 내 안의 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마지막 여섯 번째 키워드, 꿈입니다. 꿈이 아니라 꾸움. 저 진짜 이 단어 너무 좋습니다. 안은숙 원장님이 목포의 한 카페 앞을 지나가시다가 꾸움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무릎을 치셨다고 하잖아요. 네, 일관성을 맞추신 거였죠. 맞아요. 나다움, 비움, 세움, 채움, 나눔까지 전부 음으로 끝나니까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꿈을 길게 늘려서 꿈이라고 명명하신 건데 저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트 안에 담긴 철학적인 전환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의사, 변호사, 건물주 같은 명사형이잖아요. 즉, 내가 도달해야 할 결과물을 의미할 때가 많죠.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동사형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사형 꿈이요? 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매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묻는 아주 존재론적인 지향점인 거죠. 아, 맞아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삶. 세미나 예시를 보면 이 꿈이 나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았죠. 네, 75세의 나이에 마술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어르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을 다 독립시킨 후에 60대의 나이에 웰다잉을 깊이 공부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며 다시 책을 펴신 수강생의 이야기까지요.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겠어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매일 속에서 새롭게 꿈을 막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자, 이제 이 6개의 키워드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묶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계단처럼 올라가고 땡 끝나는 단선적인 사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메커니즘에 가깝죠. 톱니바퀴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거나 멈춰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의 욕심을 비움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나눔의 톱니바퀴만 막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심리적인 마찰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기학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비워야 제대로 된 방향을 세울 수 있고 세워야 올바른 관계로 채울 수 있으며 넘치게 채워져야 아주 건강하게 나눌 수 있고 또 나누는 기쁨 속에서 다시 내일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억지로 하나만 돌리려다가는 마찰로 망가진다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이 모든 톱니바퀴가 드림업 코칭센터의 세미나 현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그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메커니즘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어요. 현장의 피드백들이 이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던가요? 먼저 김현정님의 후기를 보면요. 이렇게 쓰셨어요.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세움 단계를 완벽하게 재조정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한명원님의 고백도 놀랍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놓치고 있던 나의 마음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와 앞으로의 방향이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이러셨거든요. 이 고백은 진짜 핵심이네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뒷자리의 역할 승객들한테 막 쫓겨서 운전대를 놓쳤던 그 나다움을 다시 꽉 붙잡고 되찾은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또 강국희님, 김규영님 등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다시 꿈을 꾸겠다고 다짐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단연코 커뮤니티의 힘을 꼽고 싶어요. 커뮤니티요. 방향을 세우는 이 작업은 사실 혼자서는 지치기 쉽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작심삼일 되기 쉽죠. 하지만 드림업 코칭센터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막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깊은 내면의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어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 일상의 팍팍한 관성 앞에서 금세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함께 톱니바퀴를 막 돌려주는 공동체가 곁에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안은숙 원장님의 치열했던 번아웃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웰다잉을 거치고 6가지 꿈의 여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렇게 변화된 삶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네, 참 꽉 찬 여정이었네요. 네, 우리들의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미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긴 여정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요. 결국 폴 발레리의 유명한 명언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바쁜 일정표가 이끄는 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대로 그냥 막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는 지금 올바른 영적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이걸 치열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만이 그 관성의 사슬을 딱 끊어내고 자기 삶의 진정 운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6가지 키워드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나다움을 되찾고 또 꺼져있던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질문의 도구들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귀한 통찰들을 온전히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실 시간입니다.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작지만 아주 묵직하고 심층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웰다잉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줄 바로 그 질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에 남겨질 여러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문장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나요? 완벽한 스펙을 쌓았던 사람, 아니면 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사람, 어떤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뼈아픈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바로 그 문장에 어울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문장에 어울리는 하루.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복잡한 스마트폰 캘린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 묵직한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과 깊고 고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드림업 코칭 센터의 나레이터로서 여러분이 무거운 역할의 짐을 가볍게 비워내고 아름다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새로운 방향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희가 언제나 지지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삶을 깨우는 깊이 있는 나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